지금부터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동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를 맡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유형웅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에 김정환 연구위원이 전체 사회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공동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학술대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선 오늘 학술대회의 주최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홍기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정선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과 참여를 해주시는 각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 사법에서 소송의 제기, 즉 재판의 청구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골간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고, 이와 더불어 전자소송 등을 통해 재판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해짐으로써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 행사는 더욱 원활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사자들이 소송 편의성을 악용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소권 남용은 한정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여 사건 처리 적체의 원인이 되고 법원 구성원으로 하여금 부당 소송의 심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하여 일반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 소송의 상대방에게도 근거 없는 소송의 응소를 강요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과 사법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폐해를 양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권 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 제기 자체를 부당한 것이라고 막아버리는 일은 재판 청구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소권 남용 실태와 현황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의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영미에서는 부당 소송을 막는 법률을 만들어 부당 소송인에 대한 소송 금지 명령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소권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미법의 제도와 함께 프랑스법을 포함한 대륙법의 제도도 오늘 학술대회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판 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재판 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사회와 발표를 맡아주신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엽 회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영상으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변호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소권 남용의 현황과 대응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 정선주 한국민사소송 법학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소송은 오히려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소송은 응소를 강요당하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법원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여 다른 사건의 심도 있는 심리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소권 남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건 처리의 적체는 결국 국민의 재판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권을 남용한 부당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소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소권 남용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권 남용의 현황 및 해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의 각종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선주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6대 학회장 취임 후 첫 학술 행사로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연구자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법원으로의 접근권 보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자력구제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사법 시스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접근권이 너무 쉽게 보장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어렵게 만들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 원칙이나 권리보호 이익 등의 소송 요건 제도를 마련해 두고 이를 통해 의미 없는 소송을 걸러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방지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5,380건의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재판부를 상대로 화풀이 소송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소송의 문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비로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소를 제기하거나 관청이나 법원에 근거 없는 신청을 반복하는 사람을 독일 판례에서는 크벨루란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라틴어의 쿼리라고 하니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부당소송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무료인 헌법재판의 예외를 인정하여 헌법소원의 제기가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 2,600유로까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미 없는 소송에 대해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세 기관이 모였습니다.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소송이나 각종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송 남발은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 사법부 예산이 0.4%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 속에서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소송에 대한 논의에서는 항상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함께 행해지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소제기를 제어하는 데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지위 제고를 위해 오늘 이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신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당소송의 대처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마련하고 부당소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민사소송법 학회를 대표하여 오늘 이 학술대회 사회화 토론을 맡아주신 김현 제1부회장님과 정영수 연구이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 제소에 관하여서는 지금까지 주로 손해배상 책임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많은 깨우침을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에 앞서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곧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상에 설치된 마이크는 3개 이상이 켜지면 나머지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와 발표자들께서는 발언을 하지 않으실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3분의 주제 발표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5분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면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경성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2007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시어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한국민사소송법 학회 임원으로 재임하시며 민사소송의 실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자분들은 김연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연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정말 이제 실무적으로나 또는 이론적으로 정말 뜻깊은 어떤 그 얘기가 오가서 이제 이 소권 남용에 관한 얘기들이 오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착이 돼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줄어들거나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이제 맡아 주실 분이 이제 세 분이신데 지금 그 정승현 판사님께서는 건강 사정이 있으셔서 아마 조금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줌으로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표를 해주시게 돼서 대단히 이제 그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승현 판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시고 역시 법학 석사를 서울대학교에서 받으셨고 부산, 인천, 서울지방법원 등지에서 이제 판사를 하시고 파리 10대학에서 방문 연구자 과정을 하셨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나머지 두 분도 또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정 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 판사를 거치셔서 UC 버클리에서 법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이제 하신 연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제 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으셨고 지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부학장을 하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재훈 로고스 변호사님을 이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2007년도에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리 13대학 사법법학 박사를 이제 받으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고스에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발표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발표자분들께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많은 어떤 그 연구를 이제 해 오셨는데 이걸 충분히 오늘 다 감당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사회자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좀 시간을 통제하고 안배하는 그 일이어서 일단 그 발표자들께서는 20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대단히 저한테는 죄송스럽고 또 거의 뭐 불가능한 것을 이제 그 요청드리는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20분 정도에서 가급적 발표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조금 보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제일 먼저 순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전에 소개드린 사법정치연구원이신 정승현 판사님께서 줌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 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 정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된 PPT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 부분은 속건남용의 현황과 대응 방안 일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대응 방안 부분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토론 위주로 함께 고민을 해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오늘 지금 발표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 속건남용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선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 이제 계회사나 환영사 등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그 법관, 법원 공무원, 그리고 뭐 더 나아서 국가기관, 국가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굉장히 반복적이고 다량의 이제 소송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 제도가 이제 많이 안착을 하게 됨으로써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당사자들이 더 무분별하게 제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대응은 사실 그 하나하나 사건을 다 개별의 소로 다루고 있는 현재 제도가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적체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일선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될 정도로 많이 이제 자원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그 부분이 저희 연구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쟁점을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속건 남용이라고 할 때는 사실 민사소송법의 신성시 원칙 위반 쪽으로 사실은 학설과 판례가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그에 반해서 뒤에 이제 이기정 교수님께서 설명을 상술해 주시겠지만은 영미법상에서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지속적인 소송에 대해서 부당소송이라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권리를 내가 남용하겠다, 이런 주관적인 의도나 아니면 악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믿더라도 어쨌든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이유 없는 제소나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속건 남용이란 용어를 계속 쓰기보다는 앞에 이제 주제에서도 부당소송을 중심으로라는 표현을 굳이 써서 이 이후에도 부당소송이란 용어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당소송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제 발표문에는 이제 나와 있고 슬라이드는 빠져 있는데, 전국 법원에 연 100건 이상 접수되는 부당소송 의심 사건이 거의 모든 전국 법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매년 한 당사자가 연 100건 이상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모든 법원에 하나씩, 한 사람씩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 논의를 좀 더 촉발을 시킨 어떻게 보면은 A씨 사건과 B씨 모자의 대표적인 사건 사례가 있는데, 이 두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사례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현재 다른 모든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의 어떤 지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A씨의 경우는 주로 2016년부터 2014, 15년에는 자기 주변인들로 시작을 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패소를 하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하고 있고, 인지 송달료도 전부 다 납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해에 이제 2020년에는 22만 3천 건을 혼자서 제소를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주로 근데 더군다나 이 사건들이 서울 소재 법원,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이 세 군데 법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법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한 처리도 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사건 처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 이름으로 일단 소가 제기가 되면 특정 재판부로 전부 배당을 하고, 인지보정명령이나 소장부분을 인지보정명령도 하지 않고 소장본을 피고에게 송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병합하고 기록을 합철해서 그 변론 병합 결정문 그리고 선고기일 통지서를 역시 원고에게만 송달을 하고 피고에게는 송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변론으로 서가가 판결을 하고 있고요. 이 판결문도 원고에게만 송달을 하고 피고에게는 송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할 때 역시 이제 소장과 마찬가지로 인지랑 송달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항소장을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정명령 없이 그냥 바로 항소심으로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넘겨받은 이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원고에게 선고기일을 통지를 하고 피고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고요. 항소장 부분도 송달을 하지 않고요. 원고에게만 선고기일 통지를 하고 바로 무변론으로 항소 기각 판결을 한 형태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 두 번째로 BC 모자 사건이 있는데 이 BC 모자의 경우는 좀 최근에 이런 부당소송인으로 이렇게 등극을 한 그런 모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는 전자소송을 이용을 해서 전자소송은 사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고 직접 그 법원에 우편이나 뭘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국 법원에다가 이제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A씨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 서울고등, 그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면 이 BC 모자의 같은 경우는 전국 법원에다 심지어 제가 이제 지원이어서 표시는 안 했는데 지원에다가까지도 다 포함해가고 개별적으로 이제 사건 제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자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한다던가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특별항고를 자기가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전자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BC 모자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A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청구 취지나 이런 데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법원 공무원의 불법행위,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청구 취지가 좀 많다면 BC 모자 같은 경우는 소장이나 아니면 청구 취지 자체 공동 참가 신청 취지 자체에다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민원 내용을 기재하기도 해서 사실 이들의 사건으로 인해서 법원 그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 소송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법원이 아니라 전국 법원에다가 이제 각종 사건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사건을 접수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쭉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 인지 미보정을 해서 소장 각하 명령도 하고 거기 소송조 신청하면은 또 소송구조에 대해 판단했다가 또 재항고하고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뭐 이런 형태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이제 부담으로 가고 있어서 아직 통일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밑에 보시다시피 여러 형태로 제각각 법원별로 다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2020년 8월에 이 BC 모자에 대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종이 사건의 형태로는 이런 부당소송으로는 단 한 건도 지금 접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억제책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소송의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소 자체도 엄청난 사건의 수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 소송 비용을 이제 납부하라 보정을 하면은 소송 구조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소송 구조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기피를 한다던가 재심 청구를 한다던가 온갖 신청 사건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고나 재항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본안 소송에 대한 부수하는 신청 사건을 계속 엄청나게 이제 많이 신청을 양산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종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류의 사건은 최대한 조기에 사건을 더 키우지 않고 빨리 처리할 필요가 여기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유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과 비용이 이제 투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자원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을수록 그만큼 이제 국민 일반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사실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부만 힘들게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일반 국민들, 정당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저해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그 제소를 당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더 넓게 가면은 이제 국가공무원들의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커지고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소송에 대해서 현행법상 일단 대응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소송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유의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부로 사건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뭐 부당소송에 대해서 전문 재판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동일한 원고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그냥 관련 사건으로 종전에 그 사람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재판부로 그냥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으로 특정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초반에 이 사람 사건이 이렇게 한 부분을 모이기 전에 초반에 여러 재판부로 이미 사건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건을 처리하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봐서 이제 상호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를 해서 특정 재판부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한 재판부로 배당을 한 뒤에는 변론을 병합을 하고 그리고 기록을 합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록은 별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당소송의 사건의 경우에 기록을 다 별개로 관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인사접수 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 방법에 관한 예규가 2016년 11월 9일자로 개정이 돼서 사실 이 부당소송에 관한 기록 합철이 가능하도록 지금 예규가 신설이 된 상태고 그에 따라서 기록 합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소송은 전형적으로 이제 소장 기재 청구 취지 같은 게 좀 잘못되기도 한다던가 인지송달료 미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부정명령을 한 뒤에 이제 소장 각하 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한 제도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에 관한 그 민사소송법제 117조는 이제 그 원고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이제 피고 신청에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다가 2010년에 이 117조를 개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에 의해서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고 굳이 피고의 신청이 없이 재판부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근거에 대해서 실무제에서는 부당소송이나 남상소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도입되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당소송을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목적 하에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가장 뚜렷한 그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된 유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단계에서는 무변론으로 소각화, 항소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법한 소,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소를 각하거나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당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청구의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는 그런 일종의 저희가 얘기하는 소권 남용의 형태를 보기 때문에 이게 보정을 한다고 해서 그 흠이 이렇게 보정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형태의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무변론으로 소각화, 항소각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의 정지 말소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의 정지 말소 제도의 그 사유로는 대놓고 이 소권 남용이나 부당 소송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뭐 소송 지연 등 본래 용도랑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그 사유로 하나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이러한 부당 소송이 포섭된다고 봐서 이 제도가 현재 지금 운용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BC 모자의 사건의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사전적으로 제소나 신청을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그리고 현재 아까 제가 A씨와 B씨 모자의 사례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응 방안과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발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부당소송을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말소
경우만 가능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외 일반적으로는 일반 소송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사소송법 248조에서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조문의 타이틀이 제소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제소 방법이라고 이제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소재의 방법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 문구만 놓고 보면 이제 소장을 제출만 하면 소는 일단 제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당사자가 소장을 내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접수의 여부랑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사소송 규칙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송 서류 접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시가 실무자나 뭐 어디에서 사실 전혀 없고 그리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소송 서류가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제출자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인지가 전혀 안 묻는다던가 아무 근거 없이 서류를 내는 경우에도 그 접수 실무관이 보정을 권고를 하고 보정을 안 하겠다. 난 그냥 이대로 접수해달라고 하면 그냥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를 하는 게 현재 실무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의 경우 좀 더 나아가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구조 1항에 따르면 아예 그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을 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접수공무원의 어떤 접수라는 그러니까 행위 자체도 필요 없는 그냥 낸 걸로 기록된 걸로 이제 접수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이유도 없는 소장과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사건 자체 미제 사건을 이제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적 차단이 전혀 되질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나마 사전적 차단으로서 가장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정지 말소 제도가 있긴 한데 이 제도의 우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정지 말소에서 사용자 등록 정지는 그 사용자 등록의 말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근데 얼마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말소 여부를 언제까지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에 대해서도 사용자 등록 말소한다. 말소를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그냥 재등록을 해서 다시 부당소송을 계속할 위험이 없다라고 현재 규정의 상태로는 그런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용자 등록의 경우는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법인 회원에 비법인 사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이제 법인 이제 등록번호 이런 게 없으니까 마치 이제 자기를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것처럼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할 경우에 충분히 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BC 모자 사건에서 나왔는데요. 이 BC 모자가 그 2020년 8월에 사용자 등록 말소를 당한 다음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 모 식당의 사업자 그 명의로 그 대표자로 그 사업장의 대표자로 그 사업장 이름으로 해서 그 대표자로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소송을 쭉 이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한 9월인가쯤에 그 식당도 다시 정지를 했습니다. 다시 말소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 말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그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 모모 식당에서 모모 한우 그래가지고 식당 이름을 바꿔가지고 식당 이름 바꾼 그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것을 또 법인 회원으로 자기가 그 한우집의 대표자인 걸로 다시 우회해서 또 다시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을 이어나가다가 부당소송을 이어나가다가 그것까지도 이제 말소가 되는 그런 실제로 이거는 존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소장 각하 명령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일단은 소장 각하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정 명령을 한 번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보정 명령을 발송할 송달료조차 지금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정 명령을 보내는 송달료는 국고대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청구 취지와 선고 원인을
굉장히 욕설이나 비속 같은 걸 섞어서 쓰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판례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정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소장각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지금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보정 명령,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을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소장각하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형식적 심사 권한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보정을 하기가 사실은 특정 여부가 아닌 그 내용의 내용 관해서 보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각하 명령의 경우 특히 인지나 성단료에 대해서 보정 명령을 했을 때 소송 구조를 당사자가 신청을 해버리면 소장 각하 명령을 그 소송 구조에 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법원의 태도여서 이것이 계속 그 사건을 소장 각하 명령으로 조기에 종결을 못 시키게 된, 소장 각하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반드시 보정 명령을 해야 되는데 보정 명령을 하면은 바로 소송 구조 신청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사건을 유예돼서 새로운 신청 사건이 붙고 그게 또 유예되고 시간은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래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 소송 구조 제도를 남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장 각하 명령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돼서요. 소송 구조를 신청을 하면서도 여기에 또 인지랑 홍당료를 미담을 하고 소송 구조 신청서에 인지 승대를 내라라고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소송 구조 사건에 대한 소송 구조 신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재 전형적인 부당 소송의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A씨 사건에서 아예 보정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무변론으로 소각과 판결을 한 형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례가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변론 판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제가 아까 A씨 사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이나 항소장, 그다음에 뭐 선고기일 이런 통지를 피고에게는 전혀 송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생략을 하고 있고 판결서 송달도 지금 피고에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률 규정 위반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A씨 사건 같은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무변론으로 항소기각을 하고 있고 그 항소기각 판결의 내용은 그냥 1심 판결을 인용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항소기각 판결에 관해서는 무변론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변론으로는 항소 각하 판결만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이 있고 무변론 항소기각 판결에 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지금 이런 실무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실무 처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저의 제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제 학술대 토론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재판부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법원별로 파악을 하기도 쉽고 다른 법원에다가 이제 정보 제공을 하기도 편하고 그들만에 대한 통계에 관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그냥 법원장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예규나 규칙을 전혀 고치지 않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B씨 보호자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전자사건으로 진행되는데 A씨 사건은 여전히 종이사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록의 양도 방대해지고 보관도 사실 거의 매년 몇만 건을 넣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2021년 하반기에서 이제 2022년 1월에 선고한 재판부가 거기가 유일하게 그 A씨 사건에 대해서 이 종이 사건에 대한 전자기록화 명령을 해서 아예 그냥 전자기록화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이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냥 전자문정서 발휘시켜서 기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장각하 명령과 소각하 판결이란 두 방향 중에서 어떤 것을 현재 제도로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소각하 판결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장각하 명령은 현재 법령상 보정 명령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계속 이제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부당소송은 가장 조기에
빨리 끝나는 것이 다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한번 법원에서 중간 액션을 하면 그에 대한 이제 원고 측의 반박이나 별개의 신청이 계속 접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정명령 없이 무변론 소각화 판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소장 기재에서 이 사람이 벌써 몇 번씩이나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막 이제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면은 접수되는 것만으로 바로 무변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자기 직전에 했던 재판부를 상대로 맨 처음에 이제 소를 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청구 취지를 보고서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니까 그럴싸한, 그런데 내용은 전혀 택도 없는,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사건의 경우는 사실 바로 무변론 소각화 판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그럴 때는 아예 그러니까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으로 봐서 바로 선제적으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약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놔두다는 악성 민원인, 부당 소송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건 사실 소장의 기재로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바로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무변론 항소 기각 판결의 경우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무변론 항소 각하 판결을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소 행위가 이제 석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면, 그래서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항소를 하는 것은 역시 항소권 남용에 해당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항소권의 당보다는 적법성을 먼저 판단해서 각각 판결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규칙이나 예규 처리를 지침을 보완을 통한 개선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정지 말소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서, 정지 기간에 관해서는 이게 임시적인 조치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를 할 수 있고, 일단 말소가 되면 적어도 2년간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인회원의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를 하는 것이 추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용자 등록 정지 말소 사유에 소송 지연 등 이제 다른 목적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일반 규정적인 그 사유에 이게 포섭이 되는데, 조금 명백하게 소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이제 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정지 말소 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일반 민사소송의 단계로 들어올 때 사전적으로 부당소송을 차단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민사소송 규칙이나 아니면 처리 지침에서. 근데 이제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기록된 때 접수된 것을 본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법률 개정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단계를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런 접수 보류냐 접수 거부냐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부로 나아가면 일단은 거기서 받는 일반 당사자 국민이 받는 저항감이 상당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표현은 거부보다는 보류. 왜냐하면은 저희 현재 접수 처리에서도 서류 접수를 받으면은 거기 공무원이 이제 접수 공무원이 접수인을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접수인이 찍힌 때 이게 접수가 된 것으로 보고, 소송 서류 자체에 이제 어떤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인을 날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보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당 소송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제한적인 목적 내에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재판 청구권의 그 침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접수 보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어도 새로운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성격을 갖는 소장이나 당사자 참가 신청서, 재심 소장에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소장이나 반소장, 상고장 이런 경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송 계속, 그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송 계속을 이용해서 당사자가 거기에 얹혀져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을 하는 거여서, 그것까지 법원이 아닌 접수 공무원이 보류를 한다든가 거부를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이렇게 3개로 한정을 지었고요.
보류 사유의 제한도 적어도 재판장의 소장 심사 사유보다는 훨씬 더 형식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고에 아예 그냥 뭐 보통 명사나 뭐 욕설, 제가 본 것 중에는 뭐 그냥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대법관 이렇게 써놓은 사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제출자 신분 확인을 위한 이제 본인이냐 아니면은 작성 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냐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BC 모자 사건의 경우에 이 사람이 자기가 국가기관의 송달 영수인이나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거나 특히 이제 그 남의 사건에 공동소송 참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과 자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건 뭐 써서 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임 여부 소명을 할 자료를 내라라고 하면은 네, 나 나중에 낼게. 난 지금 못 내라고 하고 일단 접수를 시키거든요. 그게 다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접수 처리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부전지를 붙여서 어쨌든 접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처리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지미납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속가연동제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부당 소송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필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접수 보류 사유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한두 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당 소송은 수십 수백 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의 분량이 됐을 때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비용의 선이면 그거는 미리 좀 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수 보류 사유 이걸 넣는 것은 뭐 민사소송 규칙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인지 금액 자체가 그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의 법률 규정으로 인지 액수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접수 보류가 될 수 있는 인지의 금액에 관해서는 규칙이나 예규의 규정만으로는 안 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은 있는데 이건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 아까 전자소송계 같은 경우는 제출할 때에 접수된 것을 본다라고,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시스템 관리자의 어떤 접수 확인이라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근거 규정을 넣으려고 하고요. 아까 그 소재기 방식에 관한 그 민사소송법 규정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 248조의 해석상 이렇게 조금 소장을 내는 것만으로 접수라는 행위가 필요 없이 제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어도 최소한의 인지액 정도는 붙여야지 접수가 가능한 그 인지 금액은, 이건 사실 제가 좀 임의적으로 정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부당소송 억제의 그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로 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액 사건의 정 경우에는 판사님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가 돼서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을 한 이 정도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소송구조제도의 경우에 반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송달의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 부당소송의 같은 경우 피고에게 송달하는 게 오히려 피고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송달제도가 부당소송 경우에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송달을 생략하는 방법을 할 것이냐, 공시송달을 활용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사실 저는 송달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과 같이 과태료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사전적인 제도로서 이제 부당소송인 규제제도를 이제 본론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상 제도를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제 뒤에 이제 해주시는 이계정 교수님께서 조금 더 상수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부분에서는 다만 그 입법의 형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으로 넣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국민을 어쨌든 입법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나 정당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쪽으로 특별법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빼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아주 그 상세하게 그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이계정 교수님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 방안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법전원의 이계정 교수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일단은 이런 그 귀중한 그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아주 적절한 주제로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에게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비교법적인 고찰을 함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교법적인 고찰을 우리가 하는 주된 이유는 사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뭐 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걸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그로부터 빌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인 문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비교법적 고찰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자, 부당소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아마 번역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vexatious litigation, 그러니까 vexatious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원상으로 보면 이제 남을 괴롭히기 위한 그죠?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일단은 부당소송을 일단 번역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소송을 이제 정의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주관적인 요건, 즉 고의적으로 소송 절차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그러니까 주관성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체협의 부당소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향은 객관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목적을 위해 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부당소송이라고 하고 그 전제에서 영미법상의 대부분의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요소까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객관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소송의 실제 사례는 이미 정승현 판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당소송의 폐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판사를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러한 그 부당소송인의 사건 한 건은 실제 한 건이 아니라 거의 10건, 100건에 육박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판사나 공무원에 대한 뭐 그 어떤 폐해 그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소송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부당소송인에 의해서 소송에 끌려다니는 즉 국민 한 명 한 명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분들도 상당히 큰 불이익을 입는다는 거죠. 사법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부당소송인의 사건 처리에 무익한 소송에 휘말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심리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또는 투여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는 이제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법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정승현 판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붙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일단 그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은 사실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1896년에 이제 vexatious action act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1981년에는 The Senior Court Act의 42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의 이 그 Senior Court Act에 있는 부당소송에 관해 살펴보면 민사, 형사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요건은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habitually, 그리고 지속적으로, persistently, 그리고 합력 근거 없이,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해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있으면 이제 부당 소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관적인 해이나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법무부 장관만 이 부당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관할도 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안 쓰였는데 그 효과를 보시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민사 절차 금지 명령, 형사 절차 금지 명령, 뭐 민형사 절차 금지 명령이 한번 내려지면 장내 일체 소송 절차의 개시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된 소송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가 된다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만약에 정하지 않으면 무한정 그분에 대해서 일체 소송 절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영국에서 부당 소송인이 이제 공시가 돼 있죠. 아까 정승현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부당 소송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당 소송인이 다른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덜컥 접수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를 보면 지금 영국에서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vexatious litigant 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서 각 법원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접수를 하는 경우에 다 당신 소재기를 못합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Senior Court Act는 사실은 획일적으로 소송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강해서 많이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4년에 영국은 민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민사소송 금지 명령이라는 걸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권을 줬지만 이거는 이제 소송 당사자, 실제 해당 소송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한테도 신청권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계적 구조를 취했다는 겁니다. 단계적 구조라는 거는 부당 소송의 그 부당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할을 해서 판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즉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상당히 넓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민사소송 금지 명령, 확장된 민사소송 금지 명령, 일반 민사소송 금지 명령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민사소송 금지 명령은 이제 요건이 그래도 좀 완화돼 있죠. 그래서 마일드한 건데 2회 이상 전혀 이유가 없는 신청을 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신청. 그러면 해당 절차 내에서 신청을 금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전혀 이유가 없는 증인을 신청을 했다. 그걸 2회 이상 했다. 그럼 더 이상 그러한 증인 신청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확장된 민사소송 금지 명령은 이제 지속적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소재기나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해당 사항과 관련된 소재기나 신청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으면 할 수 있어 소재기를. 그러나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대법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확장된 민사소송 금지 명령을 하면 향후에는 그에 관련돼서 반복된 소재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민사소송 금지 명령은 확장된 민사소송 금지 명령만으로는 이 사람의 부당소송을 제지하기가 불충분하다. 예, 그런 경우에 발령하는 것이고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항소법원에서 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재기나 신청 자체가 일체 금지됩니다. 즉 사항과 관련이 없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하와이,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부당 소송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보면 캘리포니아는 이제 본인 소송의 형태로 근거 없는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자에 대해서 규율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목적을 보면 주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해서 주정부가 지출하는 방어 비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걸 줄일 의도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사실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부당 소송인의 정의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적 접근 방식, numerical approach를 취하고 있는데 숫자로 딱 특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7년간 본인 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했는데 최소 5건 이상 패소했다.
그러면 부당소송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부당소송인으로 또 되는 경우는 뭐냐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는데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종구 판결의 타당성이나 쟁점에 관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 꽤 있죠. 그다음에 본인 소송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유 없는 신청을 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절차 지연 의도의 술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위해서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효과는 상당히 강력한데요. 사전 소송 금지 명령과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이 있는데 사전 소송 금지 명령은 장래 소재기를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소송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vexatious litigant 리스트가 이렇게 다 공시가 돼서 캘리포니아 관내에 있는 모든 법원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부만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그 실제 보수까지도 다 배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부당 소송의 원고인 경우에 피고가 장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까지 담보 제공을 통해서 담보가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소각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기에 부당 소송을 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입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호주입니다. 호주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빅토리아주 부당소송 금지법은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기존의 부당소송에 관한 논의들을 자기네들이 잘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입법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논의했던 성과들을 가장 최근에 법으로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참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소송의 정의를 이제 일단 해놨는데요. 정의를 보시면 법원의 절차를 남용하는 소송, 그리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기 위한 소송, 그다음에 합리적 근거 없이 소송을 개시하는 경우, 그다음에 소송 수행 방식,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 자체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경우. 그래서 부당소송의 정의를 일단 하고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국과 비슷하게 여기 또 이제 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부당소송, 부당함의 정도에 따라서 제한적 소송 금지 명령, 확장된 소송 금지 명령, 일반 소송 금지 명령 세 가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 소송 금지 명령은 요건이 좀 마일드하죠. 그래서 2회 이상 중간적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적 신청이 부당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중간 신청은 뭐냐면 종국 판결 전에 당사자들이 하는 신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증인 신문할 때 증인을 신청한다든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자료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신청들이 중간적 신청인데, 그러한 신청이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제한적 소송금지 명령이 법원이 발령할 수 있고요. 그 효과는 해당 절차 내에서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해당 소송 내에서만. 그래서 해당 절차 내에서 더 이상 그러한 중간적 신청은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장된 소송금지 명령은 이제 제한적 소송금지보다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 빈번하게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 하거나 사항과 관련해서 부당 소송을 개시 또는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대법원이 이걸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된 소송금지 명령에 명시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송하는 경우에 만약에 확장된 소송금지 명령을 내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발령한 경우에는 해당 관내 법원 내에서 소송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거는 이제 일반 소송 금지 명령인데요.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 소송을 개시하는 경우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신청,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법무부 장관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하는데,
대법원에서 일반 소송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려지기만 하면 빅토리아주 내에서는 어떠한 소송도 유지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아까 그 정수현 판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기가 소송을 더 이상 금지 명령에서 못 하게 되면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내세운다거나 또는 아는 사람을 내세워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막는 방법이 사실은 옛날에 많지 않았는데 빅토리아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협력 금지 명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낸 거죠. 그다음에 불법 금지 명령은 뭐냐면 소송이 금지된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침해 문제가 이제 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당소송인이 된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부당소송의 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걸 기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허가 신청 기각된 걸 가지고 계속 또 불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뭘 만들었냐? 불복 금지 명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송 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빈번하게 허가 신청하는 사례, 그런 것까지도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주 부당소송 금지법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이후로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뭐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소송 금지 요건과 관련해서 그걸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또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즉 부당소송인의 소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면 재판 청구권의 침해 문제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판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 청구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돼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단계적 대응 방안, 즉 아까 보신 것처럼 제한적 소송 금지 명령, 확장된 소송 금지 명령, 일반 소송 금지 명령처럼 이게 단계적 대응 방안을 이제 취한 데가 꽤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판사들에게 이게 다양한 옵션을 줌으로써 판사들이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한 걸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덜 침익적이고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당소송인을 정의하는 방식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봤더니 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즉 캘리포니아가 7년 동안 5건의 패소 판결, 그다음에 영국이 나오고 있는 이제 편의적 접근 방식, 즉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수적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면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부당소송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근데 편의적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아우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건 또 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줘서 법관이 재량을 소극적으로 방향으로 행사를 해서 결국에는 법은 잘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걸 이용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적 접근 방식으로 일단 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 취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아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편의적 접근 방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 권한과 관련해서 보면 영국의 민사 절차 금지 명령이나 빅토리아주의 일반 소송 금지 명령은 신청권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당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부당소송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신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제공 명령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아까 정승현 판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제공 명령이 상당히 유용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액수 자체가 그 제공해야 될 액수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처럼 아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변호사 비용 전부에 대해서 그걸 통상 손해로 인정을 해서 그거를 제공할 담보 액수에 포함시키는 거,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당 그 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판사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민사소송만 주로 얘기했지만 행정소송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건 좋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요. 형사 쪽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당장이라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긴 한데 부당소송인에 대해서 아까 법원 각급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부당소송인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서로 공유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와 적절한 전자관리 시스템이 향후에 입법과 함께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연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미국 교수들이랑도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당 소송은 사실은 이게 약간 공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해가 뭐냐면 이 공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입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그것에 이제 무신경하거나 무감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해라는 거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도처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대응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공해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점점 공해 피해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소송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점점 더 쌓이기 전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또 보편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부당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그리고 호주의 여러 나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당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응 방안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까지 이제 그 잘 살펴주시고 부당 소송이 공해와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그 가슴에 닿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황지원 변호사님이 이제 발표를 그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정대로 같으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간 남배를 조금 잘 못해서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양해를 그 구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앞으로 30분까지 원래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발표를 마치고 조금 이제 브레이크를 순년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황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는 것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황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법상 부당소송 대응 방안에 관해 소개하게 된 황지원 변호사입니다. 우선 오늘 이러한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홍기태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발표에 앞서 본 발표문은 제가 프랑스 유학 시절에 이계정 교수님과 함께 참여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2020년 3월에 작성한 논문임을 밝혀둡니다. 우선 부당소송 부당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부당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일과 같습니다.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장마크 나티에의 1737년작 La Justice Châtillon l'Injustice라는 부정의를 공격하는 정의라는 그림입니다. 부당소송을 대응하는 방안도 결국 정의로워야 하며 이는 결국 수단의 적합성과 비례성의 원리를 얼마나 존중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권리남용은 19세기 파기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으로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이며 권리자가 권리를 비정상적, 목적을 벗어난 방식, 오로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 행사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권리남용과 유사하지만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사회행위가 있고 권리남용이 권리 행사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반면 사회행위는 의무 회피를 제재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프랑스의 권리남용 이론의 발달은 19세기 꼴마의 항소법원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소유권은 진지하고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굴뚝의 철거를 명한 바 있습니다. 이 소유권 남용 이론을 정치하게 발전시킨 판례로는 클레몽 바야르 사건이 꼽히는데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16m의 나무 담장 위에 쇠 가시를 설치했고 1912년 8월 31일 인접 토지에서 비행선을 운용하던 클레몽 바이러사의 비행기 제4호기가 위 구조물에 의해서 손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저 발표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제30조에 따르면 소권은 한편으로는 어떤 주장을 하는 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공격적 권리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다툴 수 있게 하는 방어적 권리도 말합니다. 동법전 제31조에 따르면 소권은 어떤 주장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진 모든 자에게 열려 있으나 소권은 절대권이 아니므로 입법으로 일부 제한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은 실체적 권리의 남용보다 절차적 권리의 남용을 인정하는 것에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소권은 실체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법전 34조는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재판이 끝난다는 것을 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문인 32-1조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소권을 남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00유로까지의 민사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의 적용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원에 일반적인 민사과태료 부과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때 높은 출산율과 밀려오는 이민자들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당소송의 문제가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컨대 2010년도에 마르세유에서는 30개의 개발이 소송으로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를 감독하기도 하고 어떤 화해에 상습적으로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해의 대가를 관리하는 제도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파기원이 처리한 사건은 54,000건에 이르고 약 1.7%의 사건에서 부당소송에 관한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법관의 재청 및 기피에 관해서는 24.7%가 부당소송에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도 부당소송이 이루어지고 보존소송도 다수 부당소송이 있으며 상속권의 남용도 부당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수한 부분이 전부 기각된 경우에는 상속권의 남용이 되고 부분적으로라도 항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항소권의 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항소가 모두 인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항소권자가 1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당히 소송을 지연시켰다면 이 또한 부당소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회생 및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채무자의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신청권의 남용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렌느 지방행정법원에는 대혁명 이전에 칙령을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황당한 남소도 있었습니다. 브레타뉴 지역에 살고 있는 신청인은 프랑스와 1세, 즉 1500년대에 살던 분의 시대의 과세 특례에 반하는 과세 표준을 바탕으로
부과된 과세 처분을 취소를 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위쪽은 파기원이고 아래쪽은 국사원인데 이 민사 사건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거나 행정 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도 부당소송 제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파기원의 과태료 액수 부과의 분포도입니다. 국사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는 벌금 내지 세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과 구분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당소송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과태료의 평균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도에 과태료의 상한은 기존 3,000유로에서 10,000유로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파기원은 판사에게 제재 이유 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국사원은 제재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승소의 가능성이 소송 구조를 위한 소극적 요건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부당 소송을 한 경우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가 소송 구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 구조 비용 회수 판결의 수는 적지만 2008년도 한 입법 제안은 소송 구조를 받은 자가 남소의 제재를 받고 3년 이내에 남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5,0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입법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소송 구조를 이용하여 남소를 부추기는 소수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몇몇 재판관들은 소송 비용 회수 판결을 별도로 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시 소송 구조 비용 역시 상쇄되도록 액수를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재판 절차의 무상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민사, 상사, 노동, 농업과 관련된 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35유로의 인지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해당 인지에 따른 수입은 소송 구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아동, 구속, 후견, 파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가 인지 제도 도입을 배제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변호사가 강제되는 항소 절차에 150유로의 인지를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5년도부터 225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한시 제도였지만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되고 있고 실무자들은 부당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들은 간혹 집행의 시기를 늦출 것만을 목적으로 재판 청구권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즉 오로지 재판의 확정만을 늦추려는 당사자들은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거나 불필요한 상소 제도를 활용합니다. 프랑스의 민사소송법 제도는 원심 판결에 따른 집행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상소에 따른 소송 진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소송을 종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단지 소송을 정지시키기만 합니다. 때문에 상급심 법원의 판결에서 극적인 역전을 기대하며 집행을 미루는 부당소송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고 원심이 부과한 집행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급심의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도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조차 부당소송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부당소송과 관련된 변호사의 숫자는 실제로 소수에 불과한데 한 예로 릴 지방행정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남소 제재를 받은 52건의 소송은 단 한 명의 변호사가 모두 대리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직업윤리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의뢰인이 부당소송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사의 보수 감액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보수를 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업무의 성실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오로지 돈을 더 벌기 위해 부당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에겐 큰 위협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소권을 강력히 봉쇄하려는 논의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남소를 일삼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부당소송을 통제합니다. 특히 우리 민사소송법 내에서도
부당소송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이미 부과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전 제32-1조와 같은 일반 조항의 도입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구조 비용의 지급에 있어 소송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원을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하고 있는데 각종 인지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추가로 정당한 소송에 대한 소송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되 이에 대한 예산은 소송 구조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인지를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 소송이 벌어진 경우에 법원은 이를 다시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가 가진 실체법 이론 안에서 법원이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판례가 확고해진다면 적절한 변호사 선임비를 특별 손해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그 제도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이 많고 특히 그 말미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부당 소송이 이제 행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충격적인 어떤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쭉 그 느낀 것이 아무래도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권리라고 하는 그 소권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좀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고하신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잠시 쉬고 이어서 토론회로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과 사회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40분부터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에 음료가 일부 준비되어 있으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